입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하랴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귀 동냥을 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었지만 늘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남편을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인 아주버님과 남편은 천지 차이였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나서 차별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차별이란 기준은 어머님이 만든 잣대였고 편견이었어요. 주혁이가 지영 반만 닮았으면 아주 천하를 호령할 거다. 어려서부터 어찌나 뒤처지던지. 그러니까 결혼도 기웃는 집이랑 아무렇지 않게 결혼했지.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 지가 잘나지 못하니 끼리끼리지.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요? 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못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이 너같이 사무직 격리나 하는 애를 며느리 맞았다면 다 웃을 거야. 그냥 내 아들이 너무 못났으니까 그저 똑같은 여자 만났구나 생각하고 허락한 거지. 만약 큰애가 그랬다면 결사 반대였어.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동서. 그냥 그러려니 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해 동서네 집안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서방님을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니까 동서를 받아들인 거지. 그게 아니었음 동서는 시집도 못 왔어. 제 남편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만하네요.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큰애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을 하는 거지. 지가 뭘 잘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고깃집이나 하는 걸. 지영 봐라.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돼가지고 떡하니 얼마나 내기를 살려?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니까. 누구나 전문직의 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 남편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빨리 진로를 찾아 열심히 돈을 모아 차린 고깃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늘 모범생인 아주머님을 치켜 세우면서 어머님은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니 당연스럽게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저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단하다 한들 한 뱃속으로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은상 받았잖아. 미술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상을 받니? 나 닮았나 봐. 어머, 그래요? 우리 예슬이는 금상인데. 형님도 아시죠? 예슬이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림 그려서 대회 나간 거. 금상? 거기 수준 알만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그림을 금상이나 줘? 그 대회 알만하다 정말. 동네 대회가 그럼 그렇지. 개나 소나 상 주는 수준 하고는.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 그냥 대충 상 주고 하는 거니까. 예, 쟤네랑 너네랑 차원이 다른데 뭘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 어차피 시작부터가 달라. 민지랑 예슬이는. 그렇죠? 하긴 의사딸이랑 고깃집딸이랑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우리 민지는 아빠 따라 의사가 되고 말 건데요. 지금 저희 예슬이 비하하는 건가요? 민지가 어떻게 클지 알만하네요. 뭐가 대단한 집안이라고. 웃겨 정말.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의사가 대단하지 안 대단하냐? 어디 창피하게 고기나 굽는 주제에 어디서 비아냥거려? 남편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자 며느리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딸까지 늘 큰 집의 비교 대상이었어요. 사실 비교라기보다 그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착해 빠져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시댁욕을 할 때도 저를 달래주면서 안쓰럽게도 본인의 엄마를 감싸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심성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매번 넘어갔어요. 당신은 별도 없어?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하셔? 당신 뭐 주워왔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어려서부터 우등생에 엄마 자랑이었고 난 뭐 알다시피 공부랑 담 쌓았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가 당연히 형한테 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장남이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어른들 다 그렇지 뭐. 난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괜찮다 하니까 우리 예슬이까지 무시당하잖아. 솔직히 민지랑 예슬이랑 동갑인데 어머님 언제 한번 예슬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그저 민지. 솔직히 이런 것도 다 당신을 무시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못난 걸.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형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나마 형이 의사 돼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엄마 어깨도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 엄마 얼마나 형이 자랑스럽겠어. 그러니 내가 더 못마땅한 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답답했고 그저 너무 착한 남편 때문에 사실상 저희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저희 집과는 달리 형님네는 형님을 제외한 친정 식구들이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사에 며느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에 솔직히 평범한 제 남편과 저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 형님네였긴 했어요.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이렇게 말하긴 유치하지만 잘나가는 형님네 딸보다 제 딸이 더 똑똑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지는 지혜비 판박이라 아마 학교 들어가면 날고 길 거다.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아무래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부모의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이랑 저 닮았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죠? 동서는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 그렇게 평범해가지고 예슬이 뭐라도 시키겠어? 지금이라도 예체능 알아봐. 그래도 한 가지라도 특줄 나야 되는 세상인데 너무 평범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지. 내 말 잘 새겨들었다가 지금이라도 생각해. 저희 예슬이 나름 똑부러지고 유치원에서도 너무 똘똘한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니? 네 형님이 예슬이랑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하여간 없는 것들이 꼬여가지고 네 형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네가 혈혈만 아니면 말이나 섞어볼 수 있었겠니?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야죠. 학교 다닐 때도 꼭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저한테 이런 식이었거든요. 익숙해요.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빠지는 게 없어.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네? 질투요? 하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겠네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절 이렇게 무시할 때마다 욱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수준에서 열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그러는 것은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본인의 손녀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착한 남편마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민지 안 다쳤어? 내 금쪽 같은 손녀딸 다치면 안 되지. 아니 왜 하필 불이 난 거야 정말. 할머니, 근데 예슬이도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슬이는 어떡해요? 무서워. 예슬이도 무서울 건데. 예슬이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 걱정 말아라. 우리 민지부터 챙겨야지.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소녀인데. 할머니는 우리 민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 조심히 하고 다녀야 돼. 어머님의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그 연기가 고스란히 어머님네 집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필 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저희 딸을 제쳐두고 그저 큰 손녀만 데리고 집 밖을 나가신 거였고 어린 제 딸은 그 연기에 휩싸여서 이미 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첫 소녀를 챙길 정신에 왜 제 딸아이마저 챙기지 못했는지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다행히도 소방관님들이 구해주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소녀인데 어떻게 민지만 데리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예슬이 정말 큰일 날 뻔했대잖아요. 예슬이가 말 못하는 애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도 아닌데 그저 낮잠 자는 애 깨워서 같이 데리고 나가시지.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우리 민지 그 연기 조금이라도 마셔서 머리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네 딸 이렇게 살아있으면 됐잖아. 의사 선생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하여튼 일생이 오버예요. 아유 속 시끄럽다. 조용히 해. 민지는 의사들이고 네 딸은 고깃집이나 물려받으랜데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둘을 챙기니? 몸이 하나인데 민지를 챙겨야지. 엄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제 딸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와중에 민지만 챙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한테 예슬이처럼 취급당했어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형이 너무 잘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대놓고 차별해요?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엄마 아들 맞잖아요. 예슬이도 엄마 손녀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따지는 거냐? 그래, 네가 본색을 언제 드러내나 했지. 무식해가지고 어른을 몰라봐. 아 그래, 너 그만해라. 엄마도 정신이 없으셨겠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그리고 예슬이 아무 이상 없다잖아. 아마 니들 닮아서 즐길 거다. 원래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즐기잖니. 그러니까 걔 걱정은 말고 나한테 따지지도 마. 엄마한테 당장 사과드려.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면 가만 안 둬.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내가 이 맛에 우리 아들 본다니까. 어쩜 생각하는 게 이리 천지차일까? 그리고 막말로
너네가 나 책임질 거니? 책임을 져도 니네 형이 지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야. 엄마는 진짜 뼛속까지 속물이에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오늘에서야 회의감이 드네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희에게 바락바락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본인이 잘났다고 역시나 어필하는 아주버니를 보고 있으니 참 착잡하며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자잘하게 내 큰집 손녀와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목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도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고깃집에 와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눈물을 쏟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뭐. 내가 오죽 못났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내 딸한테까지 상처를 주냐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예슬이 이제 다 알만한 나이인데 뻔하지. 이미 상처받고도 남았어. 당신 잘난 엄마가 그렇게 민지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통에 예슬이 친가도 가기 싫어해. 알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당신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냥 너한테도 예슬이한테도 나 하나 잘났으면 너희도 무시 안 당했을 텐데. 당신도 진짜 힘들었겠다. 나야 뭐 고작 5, 6년이지만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비교당하며 살았잖아. 비교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플까봐 그냥 늘 내가 모자라다고 인정하고 살았어. 그래야 정신이 건강할 것 같았거든. 덤덤히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닐 뿐이지 정말 성실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쳐본 적 없이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고깃집도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조금의 대출과 함께 차린 것이었고 처음으로 차린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6호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저희 기준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의사 아들의 발끝에 못 미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늘 내 친구들 데리고 왔다. 여기 고기들 좀 서빙해봐. 제일 비싼 걸로. 애들아,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어머머머, 그래도 되니? 그래도 여기 꽤 비싼 고깃집인데. 하여간 아들들 잘 뒀다니까.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성공한 자영업자. 성공은 무슨? 지영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무리 고기 구워서 뭐 얼마 남겠니? 우리 큰아들은 병원에서 제일 가는 의사예요. 걔네 처갓집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의사 집안이라 아마 나중에 개원도 시켜주려나 봐. 그럼 인생 피는 거지. 어머, 그래? 진짜 부럽다. 그래도 둘째네도 효자잖아. 요즘 그런 아들 없다. 난 큰아들보다 둘째가 낫더라. 얘가 무슨 말을? 장남이랑 엄연히 다르지.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 저희에게 막말을 일삼으면서도 늘 이렇게 친구분들을 대동하고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드신 일이 허다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으면서 늘 어머님의 친구분들을 푸짐하게 대접해 드렸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제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늘 그리고 집에 갈 때면 고기 맛이 어땠네 저땠네 불평불만도 늘어놓는 무렴치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번엔 생갈비로 내와라. 이번에 양념이 숙성이 안 됐는지
싱겁더라. 어쨌든 난 갈 테니 나올 필요 없어. 입은 고급이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냥 잘 먹었어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속 뒤집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게 어디서 시미한테 들으란 식으로 막말을 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에 울분이 쌓일 것 같았고 드디어 대망의 그날 모든 판도를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댁의 작은 행사로 인해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고 딸아이의 일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인지라 단칼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렇게 좋게 다진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기도 해요. 우리 민지가 내년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다며? 그럼 이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용돈이다. 옷 사 입어. 어머, 감사해요. 딱 버버리에서 예쁜 원피스 팔길래 그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딱 맞추면 되겠어요. 나도 옷 사 입고 싶어요, 할머니. 왜 맨날 민지만 챙겨주고 예술이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너무해. 넌 그냥 동네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데 옷이 뭐가 필요해? 넌 누구 닮은 거니? 애가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그리고 민지는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더더욱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해. 보일 때가 어디 한두 군데야? 너랑은 다르다고. 6살 시숙 판박이인 형님 딸에겐 용돈 60만 원 주고 동갑내기 내 딸에겐 막말을 시전한 시모였어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고 순간 딸애가 뱉은 말 한 방이 온 시댁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반전 서스펜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막장이었어요. 저기요. 근데 왜 자꾸 큰아빠 보고 웃어라고 해요? 큰아빠 약국에서 물건 팔고 있잖아요. 그날 예슬이 입원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 같은 거 주던데. 큰아빠 의사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서 예슬이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너네 큰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병원에서도 혼자 양복 입고 있었고 저 만났을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의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 할머니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시숙의 눈동자는 거침없이 흔들렸고 형님 또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더욱 시어머니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행동들이었죠. 내가 조용히 하랬지? 예슬이 너 큰아빠가 이런 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감히 입을 놀려? 아니 왜 애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예슬이 말에 해명을 할 때지 이렇게 윽박지를 내용이 아닐 텐데요. 동서는 가만히 있어. 여보, 우리 이제 빨리 가요. 아니 애가 병원을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형님은 서둘러 옷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아주버님과 시댁을 나가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더더욱 이상했는지 그때서야 본인 아들을 닥달하며
무슨 소리냐고 꺼내 물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자 결국엔 아주버님 입에선 진실이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 의사 아니에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엄마 때문에 하도 공부해서 반 의사는 맞거든요. 그냥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아니 그럼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그럼 민지애미는? 민지애미가 의사 집안이잖아. 사실 이 사람도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저가도 평범한 집안이에요. 처음부터 엄마가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그냥 해본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늘 기분이 찝찝했는데. 아니 여보,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 못된 것들 감히 날 농락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해. 아주버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는데 예초부터 거짓말이었고 모든 걸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부풀려 한 것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평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안이라고 속였으며 그래도 병원 쪽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약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품들을 병원에 납품하고 약국에 판매를 한 것이었죠. 제 딸이 입원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고 그걸 들키자 딸아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회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똘똘했던 딸은 자꾸 저희가 의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실속의 의사에다가 형님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살 뻔했다는 건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는지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의 얼굴에 손을 날려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더니 겨우 뭐? 그래놓고 의사인 척 내 와이프, 나, 그리고 내 딸까지 무시했겠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네 벌이로 근데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 어떻게 끌고 다녔냐? 말해봐. 지금까지 해명 잘만 하더구먼. 네 벌이로 어떻게 했냐고? 밤에 대리운전도 뛰었지. 엄마한테 완벽해 보였으니까 가끔 엄마가 밤에 전화 오면 당직 쓴다고 했고 차라리 속 편해. 엄마 죄송해요. 그냥 이것 또한 저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도 속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아들 거리더니 어때요?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참 꼴 좋네요. 그리고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평생을 우리를 속여먹냐? 어쩐지 병원에 한번 진료보러 간다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더니 네가 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못 오게 했던 거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을 안 갔고. 그리고 형수님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일해? 그래 놓고 의사 집안인 척 지금 내 와이프를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내 딸까지? 아니, 서방님. 제 딸은 당연히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은 우리랑 절대 똑같이 안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가 엄청난 애가 될 거니까. 미리 그냥 예행 연습이라고 해두죠. 아셨나요? 누누이 형수님 입에서 말했잖아요. 비는 못 속인다고. 퍽이나 민지가 급히 물려받아 의사 되겠어요. 엄마, 형한테 노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어때요? 뒤통수 맞은 소감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밖에 몰랐으니 저렇게 속인 아들이라도 감싸줘야죠. 엄마한텐 아들이 형뿐이니까.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다들 정 털려서 못 살겠네요. 여보, 가자. 남편은 시댁과 손절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남편과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대놓고 이젠 우리를 위해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남편은 정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아니, 저런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미쳤지. 겨우 제약회사 회사원 아들한테 이 정성을 쏟았게.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됐어. 너희 첫째네. 이제 우리 집 얼씬도 말아라. 내가 너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역시 인간은 막내네가 인간이지. 자기 힘으로 지금 고깃집이 6호점이나 있고 이제 남은 인생 나한테 아들은 둘째네야. 그네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의사 아들 아니라고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저한테 큰 힘을 대야 한다고 주입식 교육을 하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고 팽한 꼴이 참 엄마답네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다신 얼씬도 안 할게요. 엄마 소원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둘이 손절을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닌데 엄마 나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요. 저도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와서 막내 아들? 제가 제대로 된 손절이 뭔지 보여주죠. 엄마는 아니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그야말로 소녀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숙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효자아들이 저렇게 대놓고 손절을 선언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젠 다시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하는 마음이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당신이 혈륜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힘들지 알지만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진짜 못 참겠더라. 당신을 설득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 아니, 설득 안 해도 돼. 당신도 많이 참았지.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마. 이젠 정말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예슬이 뿐이니까. 그렇게 손절을 선언하고 한두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갑자기 인지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압박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건 뭔 소리지 싶었습니다. 어머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혼자 사시기엔 무리가 있고 솔직히 우리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동서네가 모셨으면 해. 서방님 그렇게 효자인데 그땐 욱해서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속으로 후회하고 있겠어?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야, 하도 인간 같지 않으니까 말 놓을게. 네가 인간이냐?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소개했을 때 이러한 사정이었다.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굴 진짜 바보로 하나? 그리고 어머님한테 뒤에서든 앞에서든 물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먹은 게 누군데 우리 보고 뭐시래? 양심이 있냐? 이런 전화하려거든 다신 하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건. 어머, 너 말 다 했니? 내가 네 형님인데 감히 반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을 왜 우리가 모셔? 효자들이 모셔야지. TV 프로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진짜 입 다물어라. 의사 사칭도 사기죄야. 알겠니? 가족인이 넘어가는 줄 알아. 연락 마라.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뻔뻔하게도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형님네였죠. 남편 또한 이 얘기를 듣고 더욱더 격분하였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끔가다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의사들 타령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의사들을 갖고 싶어 거짓인 줄 알아서 저렇게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딱 한 번 가족과 함께 면회를 간 이후에는 다신 간 적이 없어요. 남편도 절대 가잔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11살이나 됐는데도 그때 할머니에게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어머님에게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고 홀로 저렇게 쇠약해지는 게 평생 아들에게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형님네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형님네도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만 그 착한 남편이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참 인생 모르죠?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 학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나 2천만 융통해 줄 수 있냐? 애 엄마가 애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야 의사 만든다고. 아,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 벌이가 얼만지 다 알잖냐. 정신 차려. 진짜 본인들이 의사인 줄 아나? 형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닥달당하고도 민지 그렇게 키우고 싶냐? 민지가 불쌍하다 진짜. 형수한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래.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알겠냐? 가랑이 찢어질 짓 하지 말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 엄마한테 닥달당한 거 그대로 민지한테 하려고 하네. 어이없게. 전화하지 마, 이놈아. 남편 말로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글렀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전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립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뚝심 하나로 올라온 내 남편. 참 바르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시댁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거 보니깐요.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느끼는 게 하나 있네요. 그저 딸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만 심어주자 아이가 행복하게.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 말이에요. 제 글이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읽어주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